안녕하세요. 네, 점심 드시고 이제 피곤하실 텐데, 네, 여러분들의 환기를 도와드리고자 열심히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 AI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단계에서 이런 KT 클라우드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플랫폼이 하는 역할과 거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도와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퍼스케일러가 뭔지 다들 아시죠? 그리고 생성 AI가 하이퍼스케일러 인프라와 만났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커번과 백엔드 AI의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워크로드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성능 컴퓨팅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슈퍼컴퓨팅이라고 부르는 분야는 20년,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최근에 증가한 연산 자원의 증가 속도는 5년 동안 약 10,000배 이상의 그 계산 연산 능력 강화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분석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AI와 만나서 AI 중심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팅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고체를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선 분자 구조를 하나씩 전부 다 시뮬레이션으로 돌렸지만 지금은 AI 모델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가능성을 탐색을 하고 그 가능성을 잘 섞어서 최종적인 예측을 함으로써 기존에 드는 신약 개발이라거나 신물질 개발에 들어가는 자원 소요를 100배에서 1000배 가까이 줄이고 있죠. 이런 AI 분야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따라온 것이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여러분들은 클라우드로 알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보면 기존의 클라우드가 하는 일들이 간단한 웹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데 특화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연산, 우리가 컴퓨터에게 계산을 시키는 것에 특화하여서 더 많은 어떤 컴퓨터 의존적인 분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와서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는 거의 전기에 맞먹을 정도로 핵심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 있죠. 클라우드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계산을 하고 싶고 더 편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 하죠. 클라우드 업체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CPU와 램 기반으로 했던 클라우드들이 GPU 클라우드로 오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AWS가 처음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남는 자원을 어떻게 더 잘 팔아볼까라는 단계에서 시작했지만 GPU 인프라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설계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문 사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GPU 클라우드와 만나게 되면서 특히 최근에 머신러닝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최근 한 7, 8년간은 이 GPU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혁신을 만들고 어떻게 더 많은 일을 줄일 수 있는가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전용의 칩을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전용의 인스턴스를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면서도 토탈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 것이 이런 GPU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GPU 컴퓨팅 자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걸 자동으로 오퍼레이팅 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MLOps라는 표현도 쓰고요. 마케팅용으로 AIOps라는 표현도 쓰죠. 이 분야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몇 분 느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진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3달 이내로 줄었고요. 엔비디아는 2년마다 새로운 GPU를 계속 찍어내고 있죠. 동시에 이런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사용하는 빅데이터를 위한 요구사항들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CPU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이 따로 있었는데 AI는 이 가운데에서 그 플러스 AI 가속을 위한 GPU까지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작업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워크로드 타입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CPU와 그 데이터 입출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로 GPU를 통해서 훈련을 할 때는 그 GPU로 데이터를 보내는 네트워크 파이프라인과 GPU 자체의 규모가 더 중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델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 만든 모델들을 어떻게 더 작게 만들고 어떻게 더 넓게 인퍼런스 플랫폼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에
새로 등장한 문제들과 기존에 존재하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 원래 있었던 문제들, 이것들이 한데 얽혀서 이 엄청난 진화 속도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이 복잡도와 이 규모를 따라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파이프라인 안에서 워크로드 특성이 굉장히 다른 것들을 감당하는 것 플러스 그 가속을 위해서 수많은 GPU와 그 AI 반도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런 모델 자체의 크기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돼도 뭐 50억 원, 100억 정도가 들면은 당시 가장 좋다고 여겨졌던 GPT-3를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 2024년에 와서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공개된 라마3 같은 경우는 몇 천억 단위의 비용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AI 연산 자원들은 새로 등장한 워크로드이면서 기존의 모든 분야들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그 예외는 아니고 수많은 클라우드들이 이런 새로 등장한 AI 연산 자원에 맞춰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재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연산 자원은 GPU입니다. GPU는 거의 표준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장비고 엔비디아나 AMD, 인텔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뭐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런 AI를 돌리기 위한 GPU 이외에도 아예 처음부터 그래픽 쪽은 생각을 안 하고 AI만 가속하겠다고 나온 칩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NPU라고 부르고 있죠. 현재는 대부분의 칩들이 엔비디아와의 경쟁 관계도 있고 이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인퍼런스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서빙용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측면에서는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더 싸고 더 유연하고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고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로막는 이런 AI 기반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겪는 문제점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사실 이 GPU가 유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불량률이 높다는 거, 네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자주 바뀐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것부터 봅시다. 우리는 운영체제를 거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뭐 도스, 윈도우, 리눅스 이런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해오는 단계에서 CPU나 램이나 저장장치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상화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누고 공유하고 스케줄링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랩탑이 CPU가 뭐 8개밖에 없다고 해도 동시에 윈도우 창을 20개 여는 게 전혀 두렵지 않죠. 하지만 GPU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떤 이 오랜 역사와 오랜 충돌을 통해서 운영체제 레벨에서 가상화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GPU는 모든 벤더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 칩 자체를 블랙박스화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표준화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GPU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게 되면 보통 다른 모든 자원들은 VM을 통해서 가상화를 하지만 GPU의 경우에만 패스스루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 하드웨어를 그 VM에 매핑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저 VM 안에서 직접 그 GPU의 드라이버를 설치를 한다거나 GPU를 직접 핸들링을 하고 AI 워크로드를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또한 여기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뭐 버전도 여러 개가 존재하고 여기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텐서플로우도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요. 푸다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아로시엠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주기가 약 1년에서 3년이라면 AI 소프트웨어 스택은 뭐 거의 2개월, 3개월, 쿠다 같은 경우는 1년이죠. 그렇지만 이 아래에서 마이너 버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달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환성은 끝없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2015년에 처음 회사를 세우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당시에는 표준적이지 않고 굉장히 니치 마켓에 있었던 컨테이너라는 이 반가상화에 해당되는 기술을 기본 작업 단위로 삼아서 이 컨테이너가 VM에 비해서 속도가 더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물론 단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완전히 하드웨어에서 분리할 수도 있고 운영체제에서 분리할 수도 있고 개발 환경을 계속 재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는 2015년에 컨테이너와 도커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는 이제 슬럼이라는 도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 IBM에서 만든 LSF라는 플랫폼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2017년에 공개가 됐으니까 없었죠. 문제는 슬럼은 속도가 빠른데 가상화가 안 돼서 격리가 안 돼서 멀티 테넌시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쿠버네티스는 MSA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의 장점을 합쳐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가져와서 직접 사용을 하게 되면 뭐 개발 소요는 훨씬 더 줄겠지만 우리가 오버 엔지니어링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슬럼이나 쿠버네티스를 아예 대체를 해버리자라는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완전히 바닥부터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에서는 리스케일이라거나 뭐 클리어ML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자체적인 오케스트레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워크로드들을 동시에 관리를 하면서 AI에 특화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쉽게 붙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AI 가속기들을 어려움 없이 지원을 하는 새로운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들자. 그리고 이 AI의 다양한 워크로드 패턴에 따라서 GPU를 탑 프라이어리티 디바이스로 놓고 그것을 어떻게 잘 매니지할까를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뭐 당연히 저희가 직접 만든 거니까 생태계의 통합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코반이라는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들었고요. 옛날에 이 핸드폰의 푸시푸시 게임 아시죠? 컨테이너 밀어가지고 정리하는 게임인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지은 이름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파드 구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모든 자원들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들이 배치되는 기준은 런타임에 요청이 들어와서 큐를 처리하는 시점이고 기존에 큰 그룹에서의 자원 그룹을 나눌 수 있지만 그런 제약이 전혀 없이 원할 때 원하는 자원만을 소싱해서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 세션도 굉장히 자유롭고 스케줄러도 마음대로 만들거나 확장을 할 수가 있고 다중 사용자 지원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를 동적으로 만들거나 사용자와 프로젝트 구성 자체를 리눅스와 완전히 분리를 해서 독자적인 유저 시스템을 가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클러스터 수준에서 노드 할당 스케줄러를 하는 큰 스케줄러가 있고 그다음에 각 컴퓨터 노드마다도 별도의 스케줄러가 있어서 특정 GPU와 특정 CPU와 특정 램이 항상 가장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묶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하위 시스템을 지원을 하게 됐고 또 11가지 종류의 AI 가속기들을 시스템 레이어에 통합을 해서 잠재적으로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는 AI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플랫폼인 백엔드.AI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엔드.AI는 2017년 11월에 처음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요. 그 성능은 월드 탑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관리나 하드웨어 최적화를 전부 다 자동화를 하고 이 위에서 돌리는 워크로드들을 사용자들은 미리 배울 필요 없이 내가 원래 아는 방법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DGX 레디 소프트웨어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다음 발표를 해주실 리벨리온을 포함해서 다양한 11가지 종류의 벤더들의 가속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가 결국에는 거대한 모델을 만들 때 가장 큰 병목이 되는데 이 스토리지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GPU에서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있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매그넘 IO라는 기술이죠. 이것을 세계 최초로 저희가 엔비디아를 클러스터 레벨에서 구현을 해서 2022년 12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초당 120기가를 전송하는 것을 달성을 했고요.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병목이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곳들에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 거대한 AI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하는데 발생하는 수많은 병목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만들었죠. 프로세서는 X86부터 ARM64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리눅스와 윈도우와 맥O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타임 백엔드로는 도커부터 컨테이너D와 오버스택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오픈소스 버전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으면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2019년 말부터 수많은 고객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제일 많은 엔터프라이즈 GPU를 운영하는 솔루션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에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일들마다 AI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전을 했고 이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이 안 이어지네요. 네, 고생을 했습니다. 네, 주요 컴포넌트로는 소코반이라고 부르는 컨테이너 파일럿 시스템이 가운데 있고 수많은 종류의 노드들을 관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딥러닝 시스템, 쿠버네티스 기반의 시스템과 다르게 운영체제 단에서 시스템 콜을 가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버를 직접 가상화를 하는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노드 안에서 돌리는 워크로드들을 배치를 최적화하고 CPU 스케줄링을 담당하게 되는 노드 오케스트레이터가 포함이 되고, 그 위에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나 트레이닝이 이루어질 때 그 보안적인 문제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만든 J 시스템을 가지고 보안 격리를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뭐 패스트 트랙이라는 MLOps 솔루션도 있고 토커티봇이라는 LLM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한 구조인데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능들을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고 2017년에 첫 일반 오픈소스 공개 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현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개발을 하면서 성능을 최대화하는 쪽,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KT 클라우드에서도 저희 백엔드 AI를 잘 써주셔서 다행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최적화되고 더 좋은 성능으로 더 낮은 전력을 달성을 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면 GPU를 유동화하는 기술인데요. GPU 드라이버를 가상화를 해서 GPU 하나를 여러 개의 GPU로 쪼개거나 아니면 GPU의 일부를 하나의 GPU들로 독립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팟에서는 이런 파드 단위로 우리가 GPU를 관리를 한다면 그 소코반과 백엔드 AI에서는 GPU 자체가 유동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CPU에서 하나의 코어로 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있듯이 GPU 하나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여러 개의 워크로드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GPU 유유 자원을 항상 최소화하고 뒤에서 보여드릴 모델 서빙의 최적화를 달성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건 올해 3월에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보통은 우리가 언어 모델을 큰 거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GPU 내장이 필요한 팔콘 180빌리언짜리 모델은 이렇게 GPU를 항상 내장을 차지하게 되는데, 내장을 차지하게 되면 항상 빈 공간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램적으로 봤을 때 이게 320기가의 GPU 램을 쓰게 되는데 팔콘 180빌리언은 45.5기가씩 차지하기 때문에 한 노드당 보통 34기가씩의 메모리가 남습니다. 그러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GPU의 엑셀러레이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램의 속도에 주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그 연상 코어의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워크로드를 동시에 GPU에 올려서 같은 양의 GPU에 더 많은 모델을 올려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젬마와 팔콘을 섞어서 처음 응답은 작은 모델로 시작을 하되 만약 컨텍스트가 더 복잡해지게 되면 자동으로 큰 모델로 오프로딩이 일어나서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를 좀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저희는 KT 클라우드에서 AI 서빙 서비스에 저희 플랫폼의 기술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AI 트레이닝 서비스에서도 이 KT 클라우드가 더 많은 GPU를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좋은 속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퍼스케일러와 GPU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프라스트럭처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9년 동안 어떤 것을 개발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AI를 서비스하고 훈련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